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명철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본 특성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대한민국을 알았으면 그 다음은 대한민국의 핵심이 되는 수도, 캐피탈에 관해서 알아야겠죠? 수도는 바로 서울이라고 부릅니다. 서울.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서울.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입니다. 뉴욕, 그리고 베이징, 도쿄, 런던, 서울, 세울,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지는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이란 말은 수도를 의미하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음 그대로 서울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서울은 우리 민족 국가에서 수도 역할을 했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서울은 2000년 된 도시입니다. 그 전에도 나름대로 도시였지만 적어도 한 국가의 수도가 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2000년이 조금 넘습니다. 놀랍죠? 2000년이 된 아주 오래된 도시가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서울이라는 도시입니다. 제가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가는 오늘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조금 줄어서 약 1000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도 대도시죠. 왜 조금 줄었냐면은 서울의 인구가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서울에 사는 주민들이 자꾸 주변적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 주변에 수도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필드가 되는 거죠. 거기를 합하게 되면 총 2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메가시티라는 이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면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정말 대도시, 메가시티가 되는 거죠. 서울에 온 사람들은 누구나 감탄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서울서 살아온 저도 늘 감탄합니다.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편안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을까? 물론 이런 자연 조건이 경제 발전이라든가 정치 발전에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이 살기에 좋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꼭 한번 한국에 오십시오. 여러분 지도를 보고 계시죠? 이것은 조선시대 때 만든 서울에 가는 일종의 개념도인데요. 실측을 기본으로 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도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는데요. 이 지도로 보면 알겠지만 서울은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4개 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동국대학교는 바로 남산이라고 그러는데요. 남은 사우스를 의미합니다. 고유 명칭이 있지만 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경복궁은 바로 그 뒷산이 북악산입니다. 북산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동쪽에는 낙산이 있고요. 서쪽에는 인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4개의 크고 작은 산이 완전히 둘러싸고요. 한쪽으로 약간의 입구가 트여졌는데 그 입구로 나가면 만나는 것이 한강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완벽하게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우람한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도시고요. 그리고 한강이 가운데를 흐르면서 빠져나가고 흔히 말하는 서해와 만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물이 많지만 특히 한강은 여러분들이 보는 지도에서 보듯이 한반도 동쪽에 있는 북쪽부터 남쪽까지 쭉 내려오는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온 많은 물들이 모여서 특히 중간에 있는 물들은 한강으로 모여들어서 가장 큰 강이 돼서 서해를 빠져나가니까 서울이 얼마나 아름답고 교통이 편리한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육로교통은 불편하지만 한강을 통한 강수로망 그리고 바다 연결된 해롱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지만 서울은 4대 궁 바깥에 비록 산들이 많이 있지만 아주 낮은 산들이 있고 한강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평야가 발달했어요. 우리 한반도에서 벼농사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것도 바로 한강 하류 지역입니다. 제가 태어났던 김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벼농사가 처음 시작됐고 주변에는 아주 평야가 발달해서 흔히 말하는 논농사, 즉 벼농사가 아주 잘 된 곳입니다. 그래서 식량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다음 시간쯤에 한국의 자연을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입니다. 자연환경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4월 말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대부분의 풀들은 직접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들판에 나가서 이렇게 풀들을 뜯어서 직접 먹거나 아니면 소스를 쳐서 먹곤 합니다. 그리고 수프를 만들기도 하죠. 그만큼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평야도 발달했다.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국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오, 잘 사는 나라. 오, BTS.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디 곳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 역사 지리를 배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는 물론이고요. 아프리카에서도 큰 나라들은 제가 위치를 다 알고 있고 중앙아시아는 뭐 당연히 아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한국,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더라고요. 아, 저 동쪽에 있는 나라, 아니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 이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확히 봐야 되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지도는 유라시아 전체를 하나로 만든 지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동과 서로 선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6개의 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도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가 만든 지도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약 5만 년 전부터는 유라시아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는 서로 왕래했다고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유물과 문화, 신앙 등등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6개의 동서 횡단로와 그리고 3개 이상의 종단로로 제가 재구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라시아의 가장 동쪽 끝에 가니까 조그만 판도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 동쪽, 북위 33도에서 43도 사이고요.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끝쪽에 있는 거죠. 그러나 관점을 달려면 여기가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중앙 유라시아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센트럴 유라시아거든요. 유라시아 중에서도 센트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이 세계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동경 124도에서 132도 그랬을 때 동경이란 말은 바로 영국에 있는 그린시 천문대를 영도 기준으로 삼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인들의 세계관이 반영된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세계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태도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은 태극기의 바탕색이 흰 것은 바로 빛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류에게는 특히 빙하기가 끝난 다음에는 해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해는 문명을 상징하고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문명은 해가 뜨는 곳을 향해서 늘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는 가장 동쪽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 사는 한반도거든요. 사실은 우리 한국을 나타낸 명칭 중에는 한국이란 것도 있고 조선이란 명칭도 있는데 역시 이것도 해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저는 동쪽 아시아 끝에는 우리가 사는 한반도와 만주일대를 보여드린 겁니다.